이제 월드컵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을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1장이랑 2장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 마드리드. 90분이 지났을 뿐인데 세상이 둘로 쪼개졌다. 승자와 패자, 둘 사이의 거리는 무척 가까웠다. 서로 말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해줄 정도로 가까웠다. 잠시 후 찬란한 은색 트로피가 시상대 위로 옮겨졌다. 환호가 터져나왔다. 붉은색 꽃가루가 밤하늘 위로 나부꼈다. 그들의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비통한 동업자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아마 시상대 위에 우리가 섰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붉은색 환호가 내 가슴을 핥히었다. 마치 고문당하는 기분. 너무 괴로워 귀를 막았다. 2018에서 19 시즌은 정말 길었다. 2018년 여름 러시아 월드컵 F조 첫 경기가 6월 18일이었다. 프리미어 리그는 8월 11일에 개막해서 해를 넘겨 5월 12일에 끝났다. 루카스 모우라의 헤드트릭은 UEFA 챔피언스 리그 여정의 끝을 6월 1일로 만들었다. 프리미어 리그의 앞뒤로 월드컵과 챔피언스 리그가 붙어 장장 12개월짜리 시즌이 탄생했다. 기나긴 시즌을 보내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한 경기, 한 골, 한 순간을 꼭 집어 정리하기가 어렵다. 힘들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서 당연히 힘들다. 경기를 위해서 대륙과 대륙을 왕복하다 보면 피로가 쌓인다. 그래도 행복하다. 경기에 계속 출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할 뿐이다. 축구 선수는 뛰고 싶어도 못 뛸 때가 정말 많다. 다치거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단순히 경쟁에서 밀려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선발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깨달았다. 올 시즌 내내 계속 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몸을 온전히 유지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님은 나를 전적으로 믿어줬다.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나설 때도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황송할 정도로 큰 사랑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TV 화면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보살피고 도와준 가족과 나의 크루들까지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 프리미어리그 종료 후에 일정표는 원래 간단하다. 7월 며칠까지 구단 클럽하우스로 복귀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에 맞춰 선수들은 각자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다. 2018에서 19 시즌 후는 달랐다. 암스테르담의 기적은 토트넘의 시즌 종료 시점을 3주 뒤로 보내버렸다. 물론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라는데 여름휴가의 시작이 늦어진다고 해서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달받은 결승전 데뷔 훈련 일정표는 빡빡했다. 시즌 종료 휴가는 단 이틀이었다. 수요일인 5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저하 영상에 나타났던 체력을 끌어올려야 했다. 코칭 스태프의 의지가 듬뿍 담긴 훈련은 정말 힘들었다. 매일 동료들은 훈련을 끝낼 때마다 숨을 헐떡거렸다. 런던의 초여름 햇살에 내 얼굴도 점점 구릿빛으로 변해갔다. 해리 케인의 훈련 합류도 팀 분위기를 좋게 했다. 올 시즌에만 케인은 발목을 2번이나 다쳤다.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절뚝거리며 부축을 받아 경기장을 떠나던 케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나는 결승골을 넣었지만 세상의 냉정함에 놀라기도 했다. 경기가 끝나고 다들 맨체스터 시티를 꺾었다는 만족감에 케인이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다. 내게 케인은 정말 소중한 동료다. 집도 걸어서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깝다.
데스크라인이라는 애칭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그라운드에서 서로 죽이 잘 맞는다. 국내에는 케인과 나의 역할이 겹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한국 팬들이 나를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케인을 포함해 우리 4명은 말이 필요 없는 호흡을 완성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그런 케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내게 큰 힘이었다. 유럽 축구에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한 시즌의 그랜드 피날레 역할을 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최고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승전 현장에 투입되는 언론사 인력만 2,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잉글랜드 구단끼리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결승전 당일 영국과 스페인 구간의 1일 항공편수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도 봤다. 결승전이 벌어지는 도시에서는 며칠 전부터 페스티벌이 벌어진다. 이번 마드리드 결승전의 팬존은 관광명소 소울 광장에 차려졌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경기들과 전혀 달랐다. 선수단은 피파 월드컵에 준하는 에스코트를 받았다. 선수단의 동선마다 경찰 에스코트가 앞뒤로 붙었고 숙소와 경기장 주변에 엄청난 보안 경계가 이뤄졌다. 이동하면서 차창 너머로 보이는 마드리드 길거리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의 향기가 물씬 풍겼다. 경기 하루 전 양 팀은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공개 훈련과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사실 나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처음이라서 단판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이런 풍경이 놀랍기만 했다. 예전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현장에서 웅장한 테마곡의 주인공이 된 지성이 형을 TV 중계로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다. 저렇게 대단한 부대에 한국인 선수가 있다니. 2019년 6월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의 그라운드 위에서 내가 그 테마곡을 듣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지난 한 시즌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으로 지나갔다.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우리는 3주에 걸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훈련도 잘 견뎠다. 객관적 전력에서 뒤진다고 해도 상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이다. 준비해볼 만하다. 다양한 시나리오도 미리 짰다. 경기 시간대별로 우리가 앞서갈 때 혹은 뒤처질 때에 따라 전술과 대응까지 세세하게 준비했다. 단판 승부인 탓에 사소한 실수로 승패가 직결된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킥오프 휘슬을 기다렸다. 꿈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리버풀의 선축이었다. 뒤로 빼는 볼을 향해 달려갔다. 상대 수비는 당황하지 않고 볼을 처리했다. 사디오 마네가 이 경기에서 처음 우리 쪽 페널티 박스에 접근했다. 마네의 크로스가 무사시 소코의 팔에 굴절되어 떨어졌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다미르 스코미나 주심이 휘슬을 불며 우리 쪽 페널티킥 지점을 가리켰다. 우리는 상황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페널티킥이라고? 경기 24초 만에?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상황은 무정하게 흘러 모하메드 살라가 강하게 때린 페널티킥이 위고 요리스의 위로 빠르게 지나갔다.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0대1로 뒤지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없었다. 사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계획도 없었을 것이다. 너무 희귀한 해프닝은 갈 길이 구말리인 경기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리버풀은 태세를 전환했다.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급해진 우리가 공격하다가 잃어버린 볼을 앞으로 찔러 역습을 노리려는 움직임이었다. 리버풀의 역습이 얼마나 빠르고 치명적인지 잘 아는 터라 우리는 과감하게 공격에 나서지 못했다. 어정쩡한 전반전이 휙 지나갔다. 후반 들어 우리는 상황을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준결승의 영웅 모우라와 공중볼을 따낸 페르난도 요렌테까지 가세했다.
경기 막판 온 힘을 다해 상대 골문을 노렸다. 상대 골키퍼 알리송은 내 슛을 비롯해 자신에게 날아오는 슛을 모두 막아냈다. 그리고 정규시간 종료 3분을 남기고 상대의 디보크 오리기가 때린 슛이 우리 골문의 구석으로 날아가 꽂혔다. 치명타였다. KO 펀치. 동료들과 나는 올 시즌 내내 앞만 보고 달렸다. 오직 트로피만을 위한 노력이었다. 마지막 무대에서 너무나 드문 일이 벌어져 우리가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과 정성이 순식간에 허사가 되었다. 경기가 끝나고 리버풀의 우승 세리머니가 준비되는 동안에도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믿기 어려웠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뛴 게 어디냐고? 아니다. 그건 위로가 될 수 없다. 세상에 결승전 출전에 만족하는 축구 선수는 없다. 나는 결승전에서 이기고 싶었다. 내 꿈은 우승이었다. 찬란한 비기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세상을 품고 싶었다. 갑자기 모든 희망이 누군가에 의해 거절당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는데. 남의 잔치가 되어버린 쓸쓸한 그라운드 위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맨체스터와 암스테르담의 밤하늘은 눈부셨지만 마드리드의 밤하늘은 어두컴컴했다. 저 위에서 이곳을 내려다보는 축구의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렇게 노력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그가 노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말이다. 만약 그 핸드볼 반칙이 상대편에게 벌어졌다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환호하는 쪽이 우리였다면, 관중석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응원가를 외치는 사람들이 토트넘 팬들이었다면, 그 작은 반칙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줄은 전혀 몰랐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아버지께도 죄송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내게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다. 나도 잘 안다. 그런데 알아도 너무 아프다. 제2장 결심. 어렸을 때 사고를 친 적이 있다. 마루에서 형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탱탱볼이 둘 사이에 떨어졌다. 형은 손을 내밀었고 나는 발을 뻗었다. 뻑! 나의 킥이 형의 손을 걷어차는 바람에 형의 손가락이 뒤로 완전히 꺾였다. 형이 아프다며 울고불고 하는 통에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와중에 형의 뒤로 꺾인 손가락이 재밌어 보였다. 어머니가 놀라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다. 솔직히 나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머니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 손가락이 뒤로 안녕하세요 했어 엄마 라고 했어 라고 하신다. 형 많이 아팠을 텐데 미안해. 나는 둥근 물체를 보면 무조건 발로 찼다. 집에서든 골목에서든 운동장에서든 늘 공차기를 하며 놀았다. 공을 차고 놀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든지 차고 노는 꼬마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다. 우선 아버지가 프로축구 선수였다. 부상 탓에 일찍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그 DNA가 어디 갈려없다. 둘째, 우리 집은 가난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컨테이너에서 산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두세 가지 돈벌이를 하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하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셋째, 아버지의 교육 신조도 한몫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은 나가 놀아 뿐이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자유라는 연료를 태워야 창의력이 빚어진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관찰하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지론이다. 내가 프로축구 선수가 된 걸 보면 그 교육관이 꽤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덕분에 형과 나는 신나게 놀았다. 온종일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꼬마 시절을 보냈다.
내가 다녔던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고 동네 사회문화센터 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텀벙거렸고 공지천에서 해가 질 때까지 뛰어다니며 놀았다. 온종일 밖에서 놀다가 해가 떨어진 뒤에야 먼지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두 아들의 옷을 벗겨 먼지를 털어낸 뒤 화장실로 데려가 일일이 샤워를 시키고 저녁을 먹이셨다. 그게 손흥민 현재의 일상이었다.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인 2001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나 혼자 중대 결심을 했다. 축구를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었다. 놀아본 것 중에서 축구만큼 재밌는 게 없었다. 학교에 가도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나는 공을 갖고 운동장으로 달려나갔다. 알다시피 쉬는 시간은 축구를 즐기기에 너무 짧았다. 조금만 더 하다가 매번 다음 수업에 늦어서 혼이 났다. 점심시간에도 밖에서 공을 찾고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축구를 했다. 할 때마다 내가 제일 잘했다. 친구들을 쉽게 제쳤고 달리기도 내가 제일 빨랐다. 항상 이기는 게임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을까? 축구선수였던 아버지가 당연히 막내 아들의 결심을 칭찬하실 줄 알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었다.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한 번 더 말씀드렸다. 축구가 왜 하고 싶니? 라고 되물으셨다. 왜라니? 기대했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이유가 나올 리가 없었다. 머뭇거리다가 결국 나는 재미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미나, 너 축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축구를 하려면 그것도 잘하려면 정말 힘들어. 바깥 세상은 춥다 못해 시릴 정도야. 너 그래도 할 거야? 아버지에게는 단점이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꼬마의 눈높이를 전혀 모르신다는 것.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바깥 세상이 춥다고? 시리다는 건 또 뭐지? 나는 재밌기만 한데. 나는 그냥 축구가 너무 하고 싶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축구 배우고 싶어 라고 또 보챘다. 나는 무조건 축구를 해야만 했다. 아버지의 축구하면 힘들다는 말과 나의 그래도 할래 라는 대답이 수차례 오갔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자식의 고집과 부모의 걱정이 부딪히면 언제나 자식이 승리한다. 나중에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나서야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우선 축구를 배울 환경이 필요했다. 내가 다녔던 가산초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었다. 운동장에는 늘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굴려다녔다. 그래서 부안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인 덕분에 맨땅이라고는 해도 바닥의 상태가 아주 좋았다. 오전에는 학교 수업,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 매일 2시간씩 아버지와 두 형제가 훈련을 했다. 메뉴는 단순했다. 볼 리프팅이었다. 발 안쪽, 인사이드로 시작해서 발등과 아웃사이드, 헤딩 등으로 이어지는 리프팅 프로그램이다.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숙달되면 보통 한 세트를 마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다. 맨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40분 정도 걸렸다. 팔자 드리블 훈련도 있었다. 큰 팔자를 따라서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씩 차례대로 공을 몰고 왕복하는 메뉴다. 드리블할 때 볼이 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터치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성장판을 자극해야 키가 클 수 있다며 점프 헤딩 메뉴도 거르지 않고 반복했다. 제자리에서 몸을 웅크렸다가 뛰어올라서 이마로 볼을 맞히는 연습이다. 단순해 보이는데 제대로 해내려면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다. 아버지는 너희는 훈련만 한다. 그 외에 준비나 뒤처리는 전부 내가 한다. 주의였다. 축구 훈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맨 땅에 떨어진 돌을 치워야 하고
축구공과 콘도 매일 들고 날라야 한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축구공을 잔뜩 채운 냉장고 종이박스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훈련만 하는 대신 훈련을 위해서 100%를 쏟아야 했다.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지도자였다. 그때도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너무 엄하게 가르치다 보니 며칠 만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다. 가르치는 내용도 허구한 날 볼 리프팅이었으니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냈다. 손씨 집안의 형제에게는 그만둘 권한이 없었다. 실증이나 게으름도 사치였다. 조금만 느슨해졌다 싶으면 곧바로 불벼락이 떨어졌다. 어린 아들이라고 해도 실수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무섭게 혼냈다. 훈련하면서 칭찬받은 기억은 거의 없다. 많이 혼났다. 독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많이가 아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리고 무섭게 혼났다. 그런 훈련을 나는 축구부에 들어가 함숙 생활을 시작했던 중학교 3년 이전까지 매일 반복했다. 그렇다.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자그마치 5,110시간이다. 형과 내가 싸우다가 걸리면 볼리프팅 벌을 받았다. 하루는 형과 내가 심하게 싸우다가 아버지에게 딱 걸렸다. 형제의 난을 절대 허락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잔뜩 화나서 볼리프팅을 명하셨다. 그렇게 4시간 동안 볼리프팅을 한 적이 있다. 4시간이다. 나중에는 공이 3개로 보이고 바닥이 울렁거렸다. 아버지의 하드 트레이닝 탓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받았다. 한 번은 운동장에서 형과 내가 또 심하게 혼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시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자기 자식이면 절대 그렇게 못해. 당신 의부대비지? 하며 믿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하는 할머니를 쫓아가 겨우 만류했다. 이런 식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우리 형제의 하드 트레이닝도 쭉 이어졌다. 매일 똑같은 볼 리프팅과 팔자 드리블 프로그램만 반복하니까 당연히 따분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다. 능숙해졌다고 생각해도 아버지는 계속 두 아들에게 똑같은 메뉴만 시켰다. 이런 반복 훈련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3가지였다. 첫째, 그래도 축구가 너무 재미있었다. 둘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감히 지루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셋째,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 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아버지의 이론은 간단했다.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쪽 발로 볼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알아야 패스도 하고 크로스도 올리고 슛도 때릴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움직임을 익히고 전술을 배우는 순서였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다다르기 전까지 두 아들을 절대 다음 단계로 보내지 않았다. 사실 나보다 형이 더 혼났다. 실력이 아니라 성격 문제였다. 어릴 때부터 형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고집이 센 데다 약한 척하기를 싫어했다. 반면에 나는 약은 편이었다.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면 아프다며 먼저 주저앉아 버렸다. 리프팅을 하다가 볼을 떨어뜨려도 아버지가 못 봤다 싶으면 얼른 주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리프팅을 다시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볼을 떨어뜨린 걸 분명 보셨는데도 못 본 척 해주신 것 같기도 하다. 형은 고지고대로 원칙을 준수했다. 가끔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했다. 그래서 더 혼났다. 형은 안쓰러워서 한 번은 내가 약한 척 좀 해. 매번 그렇게 대들어서 혼나지 말고 라고 했던 적도 있다. 형은 고집불통이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렇게 약한 척하는 게 너무 싫어서 라고 했다.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은지 모르겠다. 축구선수의 자서전을 읽어본 건 처음인데요. 운동선수의 자서전 자체를 읽어본 게 처음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 가까워졌으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도 한번 선정해봤는데 어떠실까요? 당분간은 우리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를 같이 읽도록 해보아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